파트 5. 남의 비판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 1.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 1929년 미국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그 사건을 직접 보기 위해 시카고로 몰려들 정도였죠. 몇 년 전만 해도 식당 종업원으로, 벌목꾼으로, 가정교사로, 빨랫줄 판매원으로 일하던 로버트 허친스라는 청년이 겨우 8년의 시간이 흐른 뒤 미국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대학인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이제 겨우 30.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든 교육자들은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천재 소년에 대한 비판이 산사태처럼 쏟아졌습니다. 너무 젊다느니, 경험이 없다느니, 교육 철학이 비뚤어져 있다느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신문까지 공격에 가담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취임하던 날, 그의 친구가 그의 부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아드님을 비난하는 사설이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허친스의 부친이 재치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봤네, 좀 심하더군. 하지만 이걸 기억해두게.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걷어차는 사람들은 더 큰 만족을 얻기 마련인데요. 에드워드 8세는 황태자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가 14살가량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해군 장교 한 사람이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는 울먹거리며 해군 사관학교의 생도들이 자신에게 발길질을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관학교 학장은 생도들을 불러서 황태자에게 그렇게 거친 짓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우물쭈물하던 생도들은 마침내 나중에 자신들이 왕실 해군의 지휘관이나 함장이 되면 예전에 왕을 걷어차 본 적도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비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비판해야 자신이 중요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종 여러분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사람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보다 더 교양이 있거나 더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서 천박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909년 개썰매를 타고 북극점을 정복하며 전 세계에 전율을 안겨준 탐험가 피어리 제독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피어리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심한 동상에 걸려 8개의 발가락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이어지자 이러다 정신 이상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 있던 그의 해군 상관들은 피어리가 북극 탐험으로 커다란 인기와 명성을 얻자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과학 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으고는 북극에서 빈둥대며 놀기만 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만일 피어리가 해군 본부에 앉아서 서류를 처리하는 일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그는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위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비판으로 인해 걱정이 될 때면 부당한 비판이란 종종 변형된 칭찬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 법이다. 2. 비판을 받고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 미국 해병대 지휘관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허세가 심했던 버틀러 장군. 그는 어린 시절 인기를 얻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고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누구나 남의 이목에 신경을 쓰고 사소한 비판에도 상처를 입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그는 30년의 해병대 생활 동안 어떤 비난에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가죽이 두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한 야단도 맞고 모욕도 당했습니다. 똥개니, 독사니, 스컹크니 하는 비난도 받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상급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냐고요? 요즘은 누가 내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도 그게 누군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왕년에는 날카로운 송곳눈이라 불렸던 버틀러가 비판에 너무 무감각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조롱이나 공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뉴욕 선지의 기자가 내가 진행하는 성인교육 강좌의 공개 수업에 참가한 후 비꼬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당시 나는 그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운영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그 기자에게 사실을 밝히는 기사를 쓰도록 요구했습니다. 나는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겠다고 작심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당시 내가 보인 반응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신문을 산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그 글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사 그 글을 읽었다 하더라도 절반은 별 의미 없는 여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고소해하던 사람들도 얼마 안가 그 글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테죠. 요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나에 대해 생각지 않으며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을 먹기 전에도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보다 자신들의 미약한 두통에 대해서 1000배나 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부당한 비난이 나를 흔들도록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나의 결정입니다. 나는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당한 비판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링컨도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신랄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항상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내게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10명의 천사가 내게 옳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내가 부당하게 비판을 받을 때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는 낡은 우산이라도 하나 펼쳐들어서 비판의 빗줄기가 여러분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3.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짓들. 내 개인 서류 화면은 FTD라는 색인이 붙어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짓들, 즉 Fool Things I Have Done 이라는 뜻의 약어인데요. 나는 그 폴더 안에 내가 저질렀던 바보 같은 짓들에 관한 기록을 넣어 놓았습니다. 보통은 비서를 시켜 메모들을 기록하게 하지만 때로 너무나 어리석은 일에 관한 메모의 경우에는 비서에게 구술시키는 게 너무 창피해서 내가 직접 적어놓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15년 전에 FTD 폴더에 넣어놓은 몇 가지 비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FTD 폴더를 꺼내서 스스로에 대해 적은 비판을 다시 읽을 때마다 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때로 나는 내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 탓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더 현명해지면서 내게 닥친 거의 모든 불행은 결국은 나 자신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몰락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때문이다. 내 자신이야말로 내 최대의 적이었으며 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다. 소인배는 아주 사소한 비판에도 불끈 성을 내며 달려듭니다. 하지만 현자는 자신을 비판하고 질책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배우려고 애를 쓰는 법이죠.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서만 교훈을 배웠는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에게 빡빡하게 구는 사람들에게서 더 큰 교훈을 배우지 않았던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가장 혹독한 비판자가 되어보세요. 우리의 적이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서 고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바보 천치라고 깎아내렸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국방장관인 스탠턴이 한 번은 링컨을 바보 천치라고 불렀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이 자신의 업무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분개한 상태였죠. 스탠턴의 얘기를 전해들은 링컨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탠턴이 나보고 바보 천치라고 했다면 아마 그 말이 맞을 거야. 그는 거의 언제나 정확하니까 말이야. 링컨은 진심이 담겨 있으며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비판은 환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방어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비판을 거부하고 칭찬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정당한지 칭찬이 정당한지는 신경도 쓰지 않죠. 인간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죠. 인간의 논리란 깊고 캄캄하며 폭풍이 몰아치는 감정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작은 카누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우리에 대해 험담하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방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좀 더 독창적이고 겸손하면서 재치 있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비판하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입니다. 만일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내 잘못을 다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나를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판을 받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지른 미련한 행동들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비판하라.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는 건 무리다. 파트 6. 걱정과 피로를 막고 활력과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 1. 활동 시간을 하루에 1시간 늘리는 방법. 걱정을 예방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로는 종종 걱정을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피로와 걱정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주 쉬어라. 지치기 전에 휴식을 취하라. 여러분의 심장은 매우 똑똑하고 기특한 녀석입니다. 심장이 매일 전신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은 기차에 싣는 유조 탱크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인데요. 이 녀석이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는 석탄 20톤을 1m 높이로 들어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심장은 이렇게 놀라울 정도의 일을 50년, 70년, 때로는 9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녀석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견디고 있을까요? 하버드 의대의 월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 번 수축을 할 때마다 일정한 정도의 휴지기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1분에 70번 박동을 한다고 했을 때 심장은 실제로는 24시간 중에 단지 9시간 동안만 일하는 셈입니다. 모두 합쳐보면 심장은 하루에 15시간 동안 쉬고 있는 셈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은 초로의 나이였지만 몇 년 동안이나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며 대영 제국의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정말 경이적인 기록이었죠.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휴식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11시까지 침대에서 보고서를 읽고 지시를 하고 전화를 걸고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후에 그는 침대로 가서 1시간 동안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침대로 가서 2시간 동안 잠을 잔 후 8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미리미리 피로를 예방했습니다. 자주 쉬었기 때문에 그는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까지도 원기왕성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니얼 조슬리는 피로의 원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휴식이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휴식은 회복이다. 짧은 휴식은 회복시키는 힘이 무척 크기 때문에 단 5분간의 낮잠을 자더라도 피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왕년의 농구 스타 코니 맥은 시합 전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지 않으면 5번째 이닝 무렵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자신의 엄청난 에너지와 인내심은 자고 싶으면 언제든지 잠자는 습관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죠. 헨리 포드와 80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직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나는 무척 기운차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앉을 수 있으면 절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울 수 있으면 절대 앉아 있지 않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휴식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철강에서 기술관리 엔지니어로 일하던 프레드릭 테일러가 이 사실을 증명했는데요. 그는 노동자들이 대략 하루에 1인당 12.5톤의 선처를 화차에 선적하는데 정오가 되면 기운이 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든 피로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노동자들은 하루에 1인당 12.5톤이 아니라 47톤을 선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4배나 더 많이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 사실을 조금은 독특한 실험을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테일러는 한 일꾼에게 스톱워치에 따라 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옆에서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 선처를 들고 걸어가세요. 앉아서 쉬세요. 걸어가세요. 앉아서 쉬세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하루에 1인당 12.5톤을 나르는 동안 그 일꾼은 47톤의 선처를 날랐습니다. 그 일꾼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치기 전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략 시간당 26분을 일하고 34분 동안 쉬었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은 셈이었죠. 하지만 그가 한 일의 양은 다른 사람의 4배나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걱정과 피로를 막고 활력과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면 군대에서 하듯이 자주 휴식을 취하라. 여러분의 심장이 그러듯이 지치기 전에 휴식을 취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활동 시간은 매일 1시간 늘어날 것이다. 2. 피로의 원인과 대처 방법. 피로에 관한 정말 놀라우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정신 노동만으로는 절대 피로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인간 두뇌가 피로에 이르지 않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시험을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활동적인 뇌를 통과하는 혈액은 피로의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막 일을 마친 노동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보면 그 혈액이 피로 독소와 피로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피를 뽑아본다면 저녁이 되더라도 피로 독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신병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로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태도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병리학자 브릴 박사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언합니다. 건강한 사무실 노동자가 피곤해지는 이유는 100%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이것은 곧 감정적인 요인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감정적 요인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루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허무감, 시간에 쫓김, 불안, 걱정들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신경성 두통으로 집에 가게 만드는 것이죠. 긴장하고 있는 근육은 일하고 있는 근육임을 명심하세요. 그러니 모든 감정과 근육을 이완시키고 중요한 임무를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일을 멈추고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혹시 인상을 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두 눈 사이에 긴장이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어깨를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얼굴 근육은 긴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이 낡은 헝겊인형처럼 흐느적거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경과 근육은 바로 이 순간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정신적인 작업을 하면서 쓸데없이 이러한 긴장을 생성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조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할 때면 인상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한없이 구부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육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게 뇌 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럼 신경성 피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휴식이요? 설마 그렇게 쉬운 걸까요? 맞습니다. 그저 휴식하라입니다. 휴식하라. 일을 하면서도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평생 익숙해진 습관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여러분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테니 말이죠. 자, 지금부터 휴식의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휴식을 취하십니까? 정신적인 휴식을 먼저 취하시나요? 아니면 신경부터 휴식을 취하십니까? 물론 이 두 가지로 시작하는 휴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근육의 휴식부터 취해왔을 겁니다. 유명한 소설가 비키 바움은 어렸을 때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에게서 휴식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긁히고 손목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를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다친 것은 몸에서 힘을 빼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란다. 양말짝처럼 부드러워야 한단다. 너 자신을 낡아서 헐렁거리는 양말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힘을 뺄 수 있단다. 이처럼 휴식이란 모든 긴장과 노력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는 일을 할 때면 내가 얼마나 부드러워져야 하는지 환기시키기 위해 책상 위에 낡은 양말을 갖다 놓습니다. 양말이 없다면 고양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양지 바른 곳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안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면 고양이의 양쪽 끝은 젖은 신문처럼 축 늘어집니다. 심지어는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까지도 이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고양이를 연구하라고 할 정도죠. 나는 지금껏 한 번도 지친 고양이라든가 신경쇠약에 걸린 고양이, 혹은 불면증이나 걱정,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고양이처럼 이완하는 법을 배운다면 위와 같은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나 피곤한가? 만일 피곤하다면 그것은 내가 한 정신노동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방식 때문일 겁니다. 데니얼 조슬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루 일을 마쳤을 때 그날의 성과를 내가 피곤한 정도로 측정하지 않고 내가 피곤하지 않은 정도로 측정합니다. 일과를 마쳤을 때 내가 특별히 피곤하거나 짜증이 나는 걸로 보아 신경이 피로해졌다는 판단이 서면 나는 그 하루는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비효율적인 하루였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만일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이런 교훈을 배운다면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은 순식간에 급감할 것입니다. 또 피로나 걱정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이 정신요양소나 정신병원을 가득 채우는 일도 멈출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과 피로를 막고 활력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휴식을 취하라. 온 몸을 헌 양말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가능한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 3. 피로와 걱정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좋은 습관. 피로와 걱정이 몰고 오는 스트레스의 중압감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주변에는 실제 업무 시간보다 쌓여있는 피로를 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을 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피로와 걱정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작업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작업 습관 첫 번째. 지금 당장 하는 일과 관계없는 모든 서류를 책상에서 치워라.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철도의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상 위에 잡다한 서류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책상에서 지금 당장 하는 일과 관계없는 모든 서류를 치우고 나면 자신의 일을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굿 하우스 키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야말로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책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것들이 널려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책상 위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계없는 것들 투성이죠. 지난주 동료들과 가졌던 술자리의 영수증이 뒹굴기도 하고 먹다 남은 빵 조각이 서류 밑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평범한 비즈니스맨의 책상은 몇 주씩이나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온갖 서류들이 어지러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책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혼란과 긴장, 걱정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는 해야 할 일은 수만 가지인데 할 시간은 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므로 걱정을 하게 되고 결국 고혈압과 심장질환, 위궤양 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상을 정리한다던가 결단을 내린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조치가 어떻게 고혈압이나 의무감, 해도 끝이 없는 업무들의 중압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유명한 정신병리학자 윌리엄 L. 세들러 박사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 신경쇠약에서 벗어난 환자에 대해 말합니다.
문제의 환자는 시카고에 있는 대형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가 세들러 박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있을 때 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세들러 박사는 상담자를 앞에 두고 바로 시간을 내서 병원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긴급한 문제였으므로 그는 시간을 내서 토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방해를 한 것은 환자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온 동료였습니다. 그와 얘기를 마치고 나서 세들러 박사는 상담자에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려 하자 그의 표정은 이미 밝아져 있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지난 10분 동안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내가 일하는 습관을 고쳐야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 책상 속을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세들러 박사는 책상 서랍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비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업무는 어디에다 보관하십니까? 다 끝냈습니다. 세들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직 회신하지 않은 편지들은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다 회신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편지를 받은 즉시 회답을 끝냅니다. 그는 세들러 박사에게 특별한 상담과 처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사의 업무 습관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6주가 지난 후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건드리기 힘겨울 정도로 어지럽혀 있던 책상 서랍이 가장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또 그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처리하는 새로운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괴롭히던 업무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법원장을 지낸 찰스 에번스 휴조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은 과로 때문이 아니다. 에너지의 분산과 걱정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일을 마치려면 그 중압감은 온몸을 덮치는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즉시 해결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좋은 작업 습관 두 번째. 중요도 순서대로 일하라. 시티즈 서비스 컴퍼니의 설립자인 헨리 L. 도허티는 급여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거의 찾을 수 없는 능력이 두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능력의 첫 번째는 생각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중요도 순서대로 일하는 능력입니다. 만일 조지 버나드 쇼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소설가의 꿈을 접고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매일 5장의 글을 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그로 하여금 9년이라는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 5장씩의 글을 쓰도록 이끌었죠. 아무도 간섭할 일이 없고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무인도에 정착한 로빈슨 크루소조차 하루하루 시간 단위로 어떤 일을 할지에 관한 계획을 세웠을 정도니 업무의 순서를 매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좋은 작업 습관 세 번째. 조직하고 위임하고 관리하는 법을 익혀라.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위임하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고집합니다. 그러면 세세한 일에 파묻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걱정, 불안, 긴장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책임을 위임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렵긴 해도 책임자라면 걱정과 긴장, 피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책임을 위임하고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도 50대나 60대 초반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긴장과 걱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 바로 심장질환인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고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간지의 부고란을 살펴보시면 과중한 책임이 불러오는 끔찍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업무 습관만 꼼꼼히 지키신다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던 걱정과 스트레스는 말끔히 사라지실 겁니다. 4. 피곤과 걱정, 원한을 일으키는 지루함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흔히들 피곤하다고 하면 너무 바쁘게 일해서 그러니 쉬라고 합니다. 한잠 푹 자고 나면 피곤이 풀린다고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피곤함의 원인이 바로 이것에 있다고 알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꾸벅꾸벅 졸던 분들은 화들짝 놀라 깰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피곤함의 주된 원인은 지루함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사는 평범한 앨리스를 살펴볼까요? 어느 날 밤 앨리스는 무척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녁 먹을 새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자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춤추러 가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멋지게 차려입고 새벽 3시가 되도록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조금도 지친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기분이 들뜬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분명히 8시간 전에 그녀가 지쳐 있었던 게 맞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그녀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물론 8시간 전, 그녀는 실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쳤던 것은 바로 그녀의 일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 지루한 나머지 몸도 마음도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졌던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앨리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수많은 앨리스 중 한 명일지도 모르겠군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데는 육체적인 수고보다 감정적인 태도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 조셉 바맥 박사는 심리학 논집에서 지루함이 어떻게 피곤을 유발시키는지 밝혔습니다. 바맥 박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재미없게 만든 일련의 시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학생들은 피곤하고 졸음이 온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두통과 눈의 긴장을 호소했습니다. 짜증스러움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소화기관의 이상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따분하다는 생각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신진대사를 검사해 보았더니 지루함을 느낄 때는 신체의 혈압과 산소 소모량이 실제로 줄어들고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낄 때는 모든 신진대사가 즉각적으로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거의 지치지 않습니다. 산악 등반 같은 고된 움직임보다 지루한 일상이 훨씬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신적인 노동자라면 하루의 작업량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여러분이 쉴 새 없이 방해를 받던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편지에 회신도 못했고 약속은 깨졌고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모든 게 엉망이었죠. 뭐 하나 해놓은 일도 없는데 여러분은 집에 갈 때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다음 날은 모든 업무가 순조로웠습니다. 전날 한 것보다 40배나 많은 일을 해냈지만 활기차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피로는 일이 아니라 걱정과 좌절, 원망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잔소리쟁이 부인과 열블록을 걷는 것이 사랑하는 연인과 1마일을 걷는 것보다 더 지치는 일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너무나 즐기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내가 진짜로 즐기는 것처럼 일을 하면 어느 정도는 정말로 일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방법은 한스 바이힝거 교수가 제안한 마치 무엇처럼 이라는 행동 방침입니다. 그는 우리 보고 마치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만일 직업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흥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피로와 긴장과 걱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마나한 소리라며 손사래를 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뻔한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야 상사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도록 합시다. 오직 여러분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인생에서 얻는 행복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걱정을 잊어버릴 수 있고 길게 보면 승진도 하고 보수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피로가 줄어들고 여가 시간을 더 충분히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